한양 남산골에 오봉사라는 점쟁이가 살았습니다. 오봉사는 18에 천연두를 앓다 눈을 잃었으나 그때부터 주역을 공부하여 40이 되기 전에 이미 팔괘를 꿰뚫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역은 천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인심을 읽는 것이니라. 내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잘 볼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스승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오봉사는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운명을 훤히 내다보았지요. 특히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을 들추어내는 재주가 탁월했답니다. 날이 금일 밤 도적이 들 것이니 준비하시오. 그래서 내 집 재물을 노리는 그놈이 누구요? 문 밖에서 듣고 있는 나리의 종, 돌쇠라는 놈이외다. 과연 그날 밤 도둑이 들었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던 나리가 잡아보니 바로 돌쇠였답니다. 이런 일화가 퍼지면서 오봉사를 찾는 손님이 날로 늘어났지요. 한편 홍대근이란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한양 장안의 오입쟁이였지요. 어찌나 여자를 밝히는지 발바닥에 불난 홍서방이란 별명이 따라다녔답니다. 여봐라, 저기 가는 저 여인은 누구의 아내인고? 아이고 나리, 그이는 경상도 어사또의 셋째 따님이라 하옵니다. 그런가? 그럼 내일은 경상도 어사또 댁 근처를 어슬렁거려야겠구나. 홍대근은 이렇게 안악내만 보면 헐떡거리며 쫓아다녔습니다. 처녀건 유부녀건 가리지 않았지요. 그에게 이런 버릇이 생긴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20살의 장가를 들었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뒤 본처가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이보시오. 첫날 밤에 신부가 도망을 갔다는 게 말이나 돼요? 이런 망신살이 있나? 알고 보니 신부가 이미 들병이와 정이 들어 있었다 하더군요. 서방이란 작자가 얼마나 미덥지 못하면 첫날 밤에 도망을 간단 말이오. 그 후로 홍대근은 남의 여자를 탐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특히 유부녀를 꿰어내는 솜씨가 남달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홍대근은 투전판에서 박치라는 사내를 만났습니다. 박치는 노름에 미쳐 밤낮으로 투전판을 전전하는 사내였지요. 여보게 박치, 자네가 항상 여기 투전판에만 있으면 자네 마누라는 집에 혼자 있나? 그러게 말이오. 요즘 큰 판이 자주 열려 집에 들어갈 틈이 없다오. 그래도 어쩌겠소. 이 판을 놓칠 수는 없으니 말이오. 홍대근은 박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박치의 아내가 하도 아름다워 홍대근은 그만 넋을 잃고 말았지요. 누구신데 여길 찾아오셨는지요? 박치 형님과 친분이 있어 지나가던 길에 문안 인사나 드리러 왔습니다요. 그날부터 홍대근은 박치가 투전판에 가면 어김없이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박치의 아내도 거절했지만 날이 갈수록 홍대근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고 말았지요. 여보, 오늘은 큰 판이 열린다 하니 늦게 들어올 테요. 알겠사와요. 부디 조심히 다녀오시어요. 박치가 이렇게 말하면 그의 아내는 얼른 홍대근에게 기별을 넣었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지요. 여보게 박치, 자네 마누라가 장에 가는 걸 보았다네. 그래? 그럼 바로 투전판으로 가야겠구먼. 홍대근이 일부러 박치를 투전판으로 보내고 그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박치가 투전판에서 일찍 돌아왔지요. 여보, 마누라, 내가 왔소. 홍대근은 얼른 벽장 속으로 들어가 벌거벗은 채 숨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지요. 그때 방 안으로 들어온 박치는 아내의 베개 곁에 놓인 은비녀만 낚아채 나가버렸습니다. 이것마저 가져가시면 어쩌란 말이오. 그 입 다물어. 지금 큰 판이 있는데 급하다고. 이런 아찔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홍대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박치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오봉사를 찾아갔지요. 오봉사의 점집은 남산골 입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허름한 초가집이었지만 그의 신통한 점괘 덕에
복채가 쌓이고 쌓여 이제는 기와 집까지 장만했다고 하니 그의 명성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지요. 점쟁이 양반, 제 운수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홍대근이 들어서자마자 오봉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오봉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지요. 그대의 목소리에서 살기가 느껴지는구려. 비비린내가 가득하고 오봉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턱수염을 매만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지요. 질질 끌다가는 시퍼런 낫에 목이 날아가. 빨리 손을 끊어. 9월은 피를 피해야 혀. 그 여자 목숨도 풍전등화야. 오봉사의 날카로운 음성에 홍대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간 있었던 위험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그때였습니다. 서방님, 식사 드시지요. 오봉사의 아내가 점심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20살은 좋기 어려 보이는 젊은 아내였지요. 쌀쌀한 가을바람에 볼이 발그레하게 물들어 있었고 속적삼이 비치는 저고리 사이로 하얀 목덜미가 드러났습니다. 홍대근은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여인들을 품어보았지만 이토록 고운 자태는 처음이었지요. 아니, 장님이 어찌 저리 고운 색시를. 홍대근이 중얼거리자 오봉사의 아내가 홍대근을 흘낏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야릇한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서방님, 더운데 식사나 어서 하시지요. 오봉사의 아내는 허리를 굽혀 밥상을 내려놓으며 야릇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홍대근의 하초가 뜨거워졌지요.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아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점쟁이 양반,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홍대근은 밖으로 나와 골목에 몸을 숨겼다가 점심상을 이고 가는 오봉사의 아내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오봉사의 아내는 살포시 걸음을 옮기며 꽃잎이 흩날리듯 요염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요. 저리 고운 몸을 장님에게 허비하다니. 홍대근은 입맛을 다시며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오봉사의 집은 남산골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담장이 높고 대문도 견고했지요. 하지만 뒤편으로 돌아가면 후원의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오봉사의 아내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홍대근은 민첩하게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니, 누구십니까? 홍대근은 한 손으로 오봉사 아내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는 그녀가 이고 있던 점심상을 받쳐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문을 걸어 잠갔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알아챌 거예요. 가만히 계시오. 누가 소리라도 들으면 큰일 나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오봉사의 아내는 겉으로는 저항하는 듯 했으나 그 눈빛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오히려 홍대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나 할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바탕 운우지정을 나누었습니다. 홍대근은 그간의 경험이 무색할 만큼 뜨거운 정열을 느꼈답니다. 이를 치른 후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 오봉사의 점집을 찾았습니다. 왜 또 왔어? 오봉사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급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려고요. 혹시 본서방이 알고 있을까요? 그 순간 오봉사의 얼굴이 피에 물든 듯 붉어졌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요. 빨리 도망가. 본서방이 바로 이 근방에 있어. 홍대근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봉사가 자신이 저지른 일을 모두 알고 있다고 느껴졌고 꽁지가 빠지게 달아났죠. 그날 이후 홍대근은 한동안 전전긍긍했습니다. 오봉사의 점집 근처도 가지 않았고 박치의 집에도 발걸음을 끊었지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자 점차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장님이 무슨 점을 치겠나. 그저 공연한 협박이었을 뿐이지. 8월 말이 되자 홍대근은 또다시 오봉사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담대해졌지요. 여보게 점쟁이 마누라 남편이 보지 못하는 걸 어찌 알겠나? 하지만 서방님, 이젠 정말 조심해야 해요. 남편이 요즘 들어 더 예민해졌어요. 그러던 9월 초하루, 홍대근은 박치의 집을 찾았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박치가 투전판에서 나올 기미가 없자 그의 아내와 밀회를 가졌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보시게 오늘따라 왜 이리 추운 겐가? 아이고, 문풍지가 떨어져서 그럴 거예요. 제가 덮을 것이라도 가져올게요. 박치의 아내가 방을 나간 사이 홍대근은 이상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이놈, 내 아내를 넘보다니. 박치가 손에 낫을 들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알고 보니 박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내의 바람을 알고 있었고 오늘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형님, 잠깐만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오. 그날 밤 남산골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홍대근은 박치의 낫을 피해 겨우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날아온 낫이 그의 어깨를 깊이 베었지요. 피를 흘리며 도망치던 그는 본능적으로 오봉사의 집을 향해 갔습니다. 살려주시오 오봉사 나리. 하지만 오봉사의 집 앞에는 이미 관가의 포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자가 박치의 철을 겁박한 홍대근이오. 잡아라!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오봉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자신의 아내가 홍대근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도 박치의 아내가 위험에 처할 것도 모두 예견했던 것이지요. 오봉사는 미리 관가에 고변하여 홍대근의 죄상을 알렸고 동시에 박치에게도 경고를 보냈답니다. 살인이라는 큰 죄를 막기 위해서였지요. 홍대근은 곤장 80대를 맞고 3년의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오봉사의 아내는 남편의 자비로 절에 출가하여 새 삶을 살게 되었고 박치 부부는 고향으로 내려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훗날 유배에서 돌아온 홍대근이 오봉사를 다시 찾았을 때 오봉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알겠느냐? 사람의 욕심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내가 그대의 목숨을 살린 것은 그대에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이후 홍대근은 개과천선하여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오봉사를 찾아와 차 한 잔을 나누었다고 하네요. 이렇듯 인생의 깨달음은 때로 아픔을 통해 오는 법입니다. 오봉사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었나 봅니다.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 후기 경상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삼실이라는 과부가 살았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얼굴도 곱상한 삼실이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지요. 우리 삼실이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으니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가겠구나. 하지만 팔자란 것이 뜻대로 되는 법이 없었답니다. 19에 시집을 갔지만 신랑은 18살임에도 아직 어미 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이 같았지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하루도 쉬지 않고 며느리를 부렸답니다. 아이고, 며느리야, 저 배를 좀 짜주겠니? 네, 어머님. 아이고, 며느리야, 저 밭도 좀 매주겠니? 네, 어머님. 이렇게 쉴 새 없이 일하는 와중에도 밤이면 시어머니는 또 다른 걱정을 했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는 언제 볼 수 있을까? 삼실이의 어린 시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는 바느질 솜씨가 남달랐답니다. 시집 오기 전 동네 아낙들은 삼실이의 손끝이 얼마나 곱던지 칭찬이 자자했지요. 삼실이 바느질은 천상의 솜씨여. 그려, 저리 고운 손끝을 가진 게 복이지. 하지만 그런 솜씨도 시집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답니다. 시어머니는 바느질보다 밭일과 집안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신랑 상철이는 또 어떠했을까요? 18살의 나이에 장가를 들었으나 밤마다 어머니 방으로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 저 무서워요. 이 녀석아, 다 큰 어른이 뭐가 무섭단 말이냐. 시어머니는 매일 밤 상철이를 신방으로 떠밀었지만 그저 불안에 떠는 어린아이 같았지요. 서방님, 이리 와서 누워보셔요. 삼실이가 다정히 불러도 상철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기만 했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서야 겨우 부부 구실을 하려나 했는데 상철이가 21가 되던 해봄 마을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허약했던 상철이는 그만 열병을 얻고 말았지요. 아이고, 우리 아들. 제발 눈 좀 떠보렴. 상철아, 정신 차리고 어서 일어나 보렴. 시어머니와 삼실이는 밤낮으로 상철이를 간호했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보름 만에 상철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이제 어쩌면 좋담. 22살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삼실이. 하지만 시부모님은 재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집 대를 이어야 한다. 그려. 상철이의 제사라도 지내주어야지. 그렇게 시작된 과부 생활. 삼실이는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삼실이를 보며 혀를 찼지요. 저리 고운 몸을 시부모 봉양하느라 썩히다니. 그려. 아직 새파랗게 젊은데 아깝구만. 하지만 삼실이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메고 낮에는 배를 짜고 밤이면 바느질을 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삼실이가 45이 되었을 때 시부모님도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이제 삼실이는 홀로 된 것이지요. 45의 삼실이는 이제 홀로 된 몸이었지만 아직도 여인의 마음은 그대로였답니다. 동네 아낙네들과 길쌈을 하다 보면 은근슬쩍 젊은 과부들의 이야기가 나왔지요. 저 건너마을 스키도 새 서방을 맞았다더구나. 그려. 요즘은 과부도 제가 하는 게 흔하다지 뭐야. 하지만 삼실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일만 했답니다. 수십 년을 한 집안에서 살았는데 어찌 쉽게 새 살림을 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여름밤이었지요. 길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덕주네 집을 지나게 되었답니다. 덕주 아비는 마을에서 장정으로 힘좋기로 소문난 사내였지요. 키는 6척이 넘고 어깨는 문짝만 했으며 장작을 패다 보면 땀방울이 구슬처럼 떨어지는 모습에 아낙네들은 슬쩍슬쩍 눈길을 주곤 했답니다. 그날 밤 봉창 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삼실이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지요. 호롱불 아래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가슴을 뛰게 했지요. 아이고, 이런 것을 훔쳐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삼실이의 발걸음은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덕주 어미의 자지러지는 소리와 덕주 아비의 거친 숨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지요. 덕주 아비의 장대 같은 몸뚱이가 덕주 어미를 이리저리 뒤척이며 절구질을 하는 모습은 마치 그림자극처럼 봉창에 비치었답니다. 삼실이는 자신도 모르게 발디딤돌 위로 올라가 봉창에 눈을 댔지요. 그 순간 덕주 어미의 환희에 찬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여보. 조용히 하시오. 밖에서 들릴라. 하지만 덕주 부부는 이미 세상을 잊은 듯 했지요. 삼실이의 온몸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여인의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삼실이는 속이 타는 듯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지만 달아오른 몸과 마음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덕준의 집에서 본 광경이 자꾸만 떠올랐답니다.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닭장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소리람? 참실이는 조심스레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로 3명의 젊은이들이 보였지요. 동네에서 말썽꾸러기로 소문난 막동이와 그의 패거리들이었습니다. 막동이는 18의 나이에도 일은 하지 않고 동네를 어지럽히기로 유명했지요. 얼마 전에는 과부 김씨네 장독대를 깨뜨려 놓고도 모른 척했다고 합니다. 저 괘씸한 놈들이. 참실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러면 내일부터 온 동네가 떠들어댈 것이 뻔했지요. 이러다가는 닭이고 뭐고 다 잃겠구나. 참실이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든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잣거리에 매파를 찾아갔답니다. 매파는 마을에서 소문난 중매쟁이였습니다. 나이는 60이 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입담은 꿀이 흐를 정도였지요. 아이고, 이게 누구요? 삼실이 아니요? 매파는 삼실이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실 매파는 오래전부터 삼실이를 눈여겨보고 있었답니다. 매파님, 저 이제는 정말 못 살겠어요. 왜 그러시나? 과부라고 업신여기니 닭도 훔쳐가고 논물꽃까지 터버리지 뭡니까? 매파는 심실이의 말을 듣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무릎을 치며 말했지요. 잘 되었구만. 마침 좋은 서방님이 계시는데. 매파가 말하는 서방감은 초로의 서생이었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얼굴도 반듯했으며 글도 제법 읽을 줄 안다고 했지요. 서생의 이름은 한수재였는데 젊었을 때는 과거를 꿈꾸던 선비였다고 합니다. 빨리 서방님 얼굴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참실이의 말에 매파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튿날 매파의 방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답니다. 한수재는 나이가 50 되어 보였지만 선비다운 풍모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요. 하얀 도포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이 제법 멋들어졌답니다. 참실이라고 하옵니다. 반갑소이다. 한수재라 하오. 두 사람은 냉수한 그릇을 나누며 간단히 혼례를 치렀습니다. 참실이는 30년 만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이제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참실이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한수재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멱을 감고 30년 전 시집 올 때 해온 비단이불을 펴놓았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순조로울 순 없는 일이죠. 그날 밤 한수재는 가만히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저 벽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서방님, 왜 그러시나요? 심실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한수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답니다. 실은 내가 거사를 치를 수 없는 몸이오. 천둥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참실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온지. 알고 보니 한수재는 젊었을 때 과거 공부에 몰두하다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병을 고치려다 잘못된 약을 먹고 밤일을 할 수 없는 불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 삼실이는 매파를 찾아갔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말입니다. 매파님,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서방님이 고자라니요. 매파는 태연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벌써 누가 자네를 업신여겼나? 그분이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텐데. 안방만 지키면 뭐합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그걸로 풀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푼단 말입니까? 참실이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매파의 말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요. 사람이 다 같은 건 아니야. 서방이란 사람이 안방만 잘 지켜주면 됐지. 더는 누가 자네를 괴롭히겠나. 매파의 말대로였습니다. 한수재가 집을 지키고 있으니 더는 닭도 도둑 맞지 않았고 논물고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지요. 하지만 삼실이의 마음속 허전함은 더욱 커져만 갔답니다.
밤이면 덕준의 집 봉창에서 보았던 광경이 자꾸만 떠올랐고 가슴 한켠이 텅 비어 있는 것만 같았지요. 내 팔자가 이리 기구한가.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삼시린의 집을 지나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삼시리는 복이 있네. 저리 점잖은 서방을 만나서 아주 든든하겠소. 그려 과부 홀로 사는 것보다야 100배 1000배 낫지 그려. 하지만 아무도 삼시리의 속마음은 몰랐지요. 밤마다 덕준의 집 쪽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삼시리의 마음을. 삼시리의 가슴 속 불은 점점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요. 이복의 삼실이 나와 함께 공치 좀 캐러 가지 않으려나? 덕주어미가 아침 일찍 삼시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덕주어미는 유난히 수다스러웠답니다. 아이고, 우리 서방님이 공치나물 무침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찌나 건강한지, 어젯밤에도 그렇게 힘차게. 심시리는 얼굴을 붉히며 앞장서 걸었습니다. 덕주어미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지요. 삼실이도 이제 새 서방을 얻어서 살림이 든든해졌지? 비록 그분이 조금 그런 면이 있다지만 말이여. 갑자기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뱀이 내 발을 물었어. 삼시리가 돌아보니 덕주어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독사가 그녀의 발목을 물고 있었지요. 삼시리는 급히 달려가 돌로 뱀을 내리쳤지만 이미 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업히세요. 의원님께 가야 해요. 아이고, 난 이제 틀렸어. 삼시리는 덕주어미를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가파른 길을 달리다 보니 옷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었지요. 의원님, 어서 와주세요. 하지만 독이 이미 깊이 퍼졌습니다. 덕주어미는 사흘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지요. 덕주아비는 아내의 죽음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일은 하지만 밤이면 장작을 패며 술을 마셨지요. 임자, 당신이 먼저 가면 나는 어쩌란 말이오. 장작 패는 소리와 흐느낌이 밤마다 삼시리의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한수재는 그런 소리에도 태연했지요. 서방님, 저 소리 듣기가 안쓰럽네요. 그렇구만. 이웃이 저리 슬퍼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야지. 한수재의 말에 삼시리는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엔 음식을 조금 싸들고 가서 덕준의 마당에 놓고 돌아오기만 했지요. 어느 날 밤 삼시리는 평소보다 더 큰 흐느낌 소리를 듣고 음식을 들고 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옆집의 삼실대가 아니신가? 덕주 아비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주무세요. 고맙구려. 당신도 덕주어미처럼 마음씨가 아주 고우시구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덕주 아비는 아내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꺼내놓았고 삼시리는 조용히 들어주었지요. 내 술 취해서 헛소리하는 걸 들어줘서 고맙소. 아니에요.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후로 삼시리는 매일 밤 덕준의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지만 점차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이가 되었지요. 서방님, 옆집의 덕주아비가 아픈가 봅니다. 어느 날 삼시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왜 그런가? 요즘 기침이 심해서 내일 아침 일찍 죽이라도 끓여다 줘야 할 것 같아요. 한수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웃을 생각하는 당신 마음씨가 참 곱구만. 내가 좀 일찍 잘 테니 편히 다녀오시게. 이제는 낮에도 삼시리가 덕준애를 드나들어도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수재의 너그러움을 칭찬했지요. 아니, 저 양반 참 대단하시네. 자기 마누라가 이웃집 병고안을 가는데도 아주 너그럽구먼. 그려, 한수재는 글만 읽는 줄 알았더니 사람 마음도 잘 읽는 양반이야. 덕주 아비도 점차 변해갔습니다. 술을 끊었고 장작도 낮에만 팼지요.
대신 밤이면 밤마다 삼실이와 덕주아비는 은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수재가 큰 코 고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신호였지요. 여보, 난 이제 자야겠소. 오늘따라 왜 이리 졸음이 오는지. 한수재의 이 말은 곧 이제 가도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삼실이는 살며시 일어나 덕준의 집 뒤안으로 향했고 덕주 아비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낮에는 장작을 패느라 땀 흘리던 덕주 아비의 강한 팔에 안기면 삼실이는 젊은 시절 누려보지 못한 여자의 행복을 느꼈답니다. 이상하게도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오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한수재는 낮에는 점잖은 선비로 집안을 지켰고 덕주 아비는 힘쓸 일이 있을 때마다 달려와 도왔지요. 서방님, 장독대를 옮겨야 하는데 말이지요. 그러면 덕주 아비를 불러오시구려. 내 허리가 아프구려. 이렇게 셋은 각자의 역할을 하며 조화롭게 살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눈치채고도 슬쩍 웃으며 넘어갔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삼실이는 참 복도 많지. 글 읽어주는 서방님도 있고 장작 패주는 머슴도 있고. 이렇게 삼실이네는 마을에서 가장 특별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낮에는 글 읽는 소리, 밤에는 한수재의 코 고는 소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주었지요. 그리고 덕주어미는 이런 모습을 저 하늘에서 보며 미소 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경상도 안동 저작거리에는 최참봉이란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저작거리 대부분의 가게가 그의 소유였다고 합니다. 자네들, 이번 달 장사는 어떤가? 네, 나으리 덕분에 가족들 먹여 살릴 만큼은 됩니다. 허허, 그럼 이달 새도 잘 마련해 두었겠군. 최참봉은 매달 말일이면 장죽을 물고 저작거리를 순시했습니다. 세를 받으러 다니는 것이지요. 상인들은 하나같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는데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답니다. 또 세를 올린다더군. 그러게 말일세. 장사가 잘 된다 싶으면 어김없이 세를 올리니. 특히 최참봉이 가장 아끼는 곳은 저작거리 끝자락의 주막이었습니다. 젊고 아리따운 주모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이고, 참봉 나으리 오셨습니까? 주모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최참봉을 맞이했습니다. 26의 꽃다운 나이, 아랫도리가 야무지게 잘 빠진 몸매로 저작거리 남정네들의 침을 흘리게 하는 여인이었지요. 허허, 날도 더운데 냉콩국수 한 그릇 내오너라. 네,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나으리. 시원한 막걸리도 곁들여 드시지요? 주모는 최참봉의 앞에 물수건을 내놓고 곧이어 차가운 콩국수와 막걸리를 내왔습니다. 최참봉은 술잔을 기울이며 주모의 허리춤을 슬쩍 쓰다듬었지요. 아이 참, 나으리도. 허허, 내가 있어 이 주막이 번창하는 거란다. 너야말로 내 보배로구나. 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주막 구석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두 사내였지요. 겉보기에는 떠돌이 장군 같았지만 실은 대근이파의 도둑들이었답니다. 저기 봐라. 전대가 배보다 더 불룩하구나. 그래, 오늘이 월말이니 세금을 다 거둔 모양이야. 두 도둑은 음험한 미소를 지으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최참봉이 콩국수를 두 그릇이나 비우고 막걸리까지 거하게 마신 것을 유심히 지켜보았지요. 이제 곧 움직일 거야. 저렇게 먹어댔으니. 그래, 틀림없이 뒷감부터 찾을 테지. 최참봉은 터덜터덜 걸음을 옮겼습니다. 콩국수와 막걸리가 배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집까지 가기도 전에 급한 일이 생길 것 같았지요. 빨리 집에 가야겠구나. 간신히 집에 도착한 최참봉은 허겁지겁 뒷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바지를 내리며 전대를 풀어 감나무 가지에 걸어두었지요. 휴, 이제야 살겠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담장 밖에서 쉬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내 등을 밟고 올라가시오. 한 도둑이 담장 밑에서 허리를 숙이자 다른 도둑이 그의 등을 밟고 담을 넘었습니다. 뒷간에 앉아있는 최참봉의 귓가로 미묘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하지만 최참봉은 지금 그 소리에 신경 쓸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도둑은 감나무에 걸린 전대를 낚아채 담장 너머로 던졌고 순식간에 전대는 사라졌지요. 아, 시원하다. 이제야 살겠구나. 일을 마친 최참봉이 뒷간에서 나왔을 때 전대는 이미 도둑들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둑들은 자신들의 두목 대근이를 찾아갔습니다. 대근이는 널찍한 사랑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요. 대인, 큰 고기를 낚았습니다. 대근이는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그는 비록 도적의 두목이었지만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의로움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어떤 고기를 낚았다는 게냐? 최참봉의 전대입니다. 안에는 이번 달 세금이 가득합니다. 대근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 최참봉이라 그 전대를 어떻게 얻었느냐? 도둑들이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기지를 설명했지만 대근이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너희들 최참봉의 성정을 모르느냐? 지금쯤 그의 집에서는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을 것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 온지. 돈이 없어지면 제일 먼저 의심받고 매 맞는 게 하인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종들이 먼저 핍박을 받을 게야. 도둑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근이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지요. 지금 당장 돌려주어라. 잠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구나. 대근이는 도둑들에게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과연 대근이의 말대로였습니다. 최참봉의 집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이 죽일년, 내가 훔쳤지? 내가 훔쳤어! 아니에요. 나리. 소녀는 정말 모릅니다. 마당에는 새댁이라 불리는 20살 여종이 묶여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종들에게 명령했지요. 당장 매를 100대 때려라. 그래도 실토하지 않으면 곤장을 들이댈 터이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대문 밖에서 누군가 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내가 허겁지겁 들어왔지요. 나으리, 이것 보십시오. 저작거리에서 주워온 것인데. 도둑들이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최참봉의 전대였습니다. 아니, 이건 분명 내 전대가 아닌가? 최참봉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나으리께서 주막에서 나오실 때 떨어뜨리신 모양입니다. 저희 대인께서 급히 돌려드리라 하셨죠? 허허, 이거 고맙구나. 자, 수고비를 줄 테니 여기 밖에나. 최참봉이 전대를 풀려하자 도둑들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다만 저희 대인께서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부탁이라니? 전대를 돌려받으셨다는 증서를 써주시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최참봉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서를 써주는 게 좀 꺼림칙했지만 한편으로는 전대를 찾은 기쁨에 흔쾌히 수락했지요. 그거야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잠깐만 기다려 보시게. 최참봉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증서를 썼습니다. 금일 분실한 전대를 대근이의 부하들이 찾아주어 온전히 돌려받았음을 증명함. 경상도 안동 최참봉 서명날인. 자, 이걸로 되었느냐? 하지만 증서를 들고 나왔을 때는 이미 두 사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을 만져보니 전대도 없어졌지요. 아니, 이놈들이! 최참봉은 그제야 자신이 속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대도 잃고 증서까지 써준 꼴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최참봉이 의적 대근이한테 당했다더군. 그래? 아니, 그 대근이가 어떤 사람인데? 글쎄, 가난한 이들의 편이라는데. 최참봉은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부른 결과였지요. 주막에서 과하게 마시지만 않았어도, 여종을 함부로 의심하지만 않았어도, 그러던 어느 날 주막 주모가 찾아왔습니다. 나으리, 이것 좀 보세요.
주모가 내민 것은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은자 100냥과 편지가 들어 있었지요. 최참봉 어르신께 이번 일은 어른의 탐욕을 일깨우고자 한 작은 경고였습니다. 빼앗은 돈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 은자는 여종들의 몫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참봉은 한참을 편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예, 나으리. 저작거리 세를 이달부터 반으로 낮추도록 해라. 이후로 최참봉은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세도 적정하게 받고 장사가 어려운 이들은 몇 달간 세를 면제해 주기도 했지요. 그리고 매달 말일이면 어김없이 은자 10냥씩을 주막 처마 밑에 두었답니다. 대근이를 위한 술값이라며. 이렇듯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만 때로는 작은 깨달음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답니다.